제인 오스틴의 오만과 편견. 저녁 식사가 끝나고 숙녀들이 물러나는 때가 되자 엘리자베스는 언니에게 달려 올라갔다. 그리고 언니가 춥지 않게 단단히 챙겨 입었는지 확인한 후 응접실로 데려갔다. 제인을 본 빅리 자매는 거듭 기쁨을 표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엘리자베스는 신사들이 등장하기 전 그들 없이 시간을 보낼 때 지금처럼 빅리 자매가 살갑게 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두 자매의 대화 솜씨도 대단했다. 연회를 정확히 그려냈고 흥미진진한 일화를 들려주고 쾌활한 말투로 아는 사람들을 비웃기도 했다. 하지만 신사들이 들어서자 제인은 더 이상 이들 자매의 주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빅리 양의 시선은 즉시 다하시를 향했고 그가 몇 걸음 걸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그에게 할 말이 있었다. 다하시는 곧장 베넷 양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축하 인사를 건넸다. 허스트 씨도 고개를 가볍게 숙이며 정말 기쁩니다 하고 말했다. 장황하고 따뜻한 인사는 빅리의 목으로 남았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배려로 넘쳐났다. 그는 제인이 바뀐 방의 환경 때문에 힘들어할까봐 처음 반 시간을 벽난로에 장작 넣는 일로 보냈다. 제인은 그가 권하는 대로 문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난로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그런 다음에야 제인의 옆자리에 앉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처럼 말을 건네지 않았다. 엘리자베스는 반대편에서 바느질을 하며 이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차 마시는 시간이 끝나자 허스트 씨는 처제에게 카드 게임을 상기시켜 보았으나 헛수고였다. 다하시 씨에게 카드 게임을 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그녀가 몰래 알아낸 것이다. 허스트 씨는 곧바로 모두에게 카드 게임을 하자고 공개적으로 애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빅리 양이 아무도 카드 게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에게 분명히 말했고 다른 사람들도 침묵으로 그 말에 동조했다. 그러니 허스트 씨는 소파에 길게 누워 잠을 청하는 일 말고는 딱히 할 일이 없었다. 다하시는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빅리 양도 똑같이 따라했다. 주로 팔찌와 반지를 만지작거리는데 열중하던 허스트 부인은 이따금 빅리와 베넷 양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빅리 양의 관심은 자신이 직접 읽고 있는 책뿐만이 아니라 다하시의 독서를 지켜보는 데도 쏠려 있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가 읽고 있는 페이지를 들여다보거나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도 상대방을 대화로 끌어낼 순 없었다. 그는 그저 건성으로 대답하며 독서만 계속했다. 순전히 다하시가 읽고 있는 책의 두 번째 권이라는 이유로
두 번째 권이라는 이유로 골랐을 뿐인 책에 흥미를 느껴보려고 애쓰던 그녀가 마침내 실증이 났는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말했다. 저녁 시간을 이렇게 보내니 참 즐겁네요. 정말이지 독서처럼 재미난 일이 또 있을까? 책 말고 다른 일은 얼마나 빨리 몰리는지. 제게 집이 생겼는데 거기 멋진 서재가 없다면 정말 불행할 거예요. 누구도 대꾸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녀는 다시 하품을 하고 책을 옆에 내려놓은 뒤 뭔가 재미난 일이 없나 방을 둘러보았다. 그때 오빠가 베넷 양에게 무도회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오빠 쪽으로 몸을 획 돌리며 말했다. 그런데 말이에요, 찰스 오라버니. 네더필드에서 무도회를 열겠다고 한 말 진심이에요? 아직 결심을 완전히 굳힌 게 아니라면 여기 계신 분들과 상의해보라고 조언하고 싶네요. 우리 가운데 춤추는 일을 즐거운 일이라기보다 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 않을 듯한데요. 혹시 다하 씨를 두고 하는 말이라면 다하 씨는 원한다면 무도회가 시작되기 전에 침대로 가서 잠이나 자면 되겠지. 빅리가 큰 소리로 받았다. 하지만 무도회는 이미 확정된 사항이야. 니컬스가 화이트 수프를 충분히 만들어 놓는 대로 초대장을 돌릴 생각이야. 좀 더 색다른 식으로 진행한다면 무도회가 더욱 즐겁겠죠? 무도회가. 그녀가 대답했다. 그런 모임의 통상적인 진행을 보면 견딜 수 없이 지루한 면이 있다니까요. 춤 대신 대화를 그날 모임의 주 행사로 삼으면 더 현명한 모임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 틀림없이 현명한 모임이 되겠지. 캐럴라인, 하지만 무도회다운 모습과는 사뭇 거리가 있겠지? 빅리 양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곧바로 일어나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 모습은 우아했고 걸음걸이도 반듯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자랑하려는 대상인 다하 씨는 요지부동 여전히 책에만 푹 빠져 있었다. 그의 관심을 끄려는 간절한 바람으로 그녀는 한 가지 시도를 더 해봐야겠다고 마음먹고 엘리자베스 쪽으로 돌아서며 말했다. 엘리자베스 베넷 양, 일어나서 저를 따라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서 방을 돌고요. 그렇게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가 이런 동작을 하면 기분이 참 상쾌해진답니다. 엘리자베스는 놀라면서도 곧 그렇게 하는노라고 말했다. 빅리 양은 이 친절함을 통해 노린 진짜 목적에도 못지않게 성공을 거두었다. 다하시 씨가 눈을 들었다. 엘리자베스에게 그렇듯 그에게도 빅리 양의 관심이 새삼스러워 무심결에 책을 덮었다. 그러자 빅리 양은 즉각 그에게도 자신들 쪽으로 와서 함께 걷자고 권했지만 그는 거절했다. 그는 두 숙녀가 일어나 방 안 이곳저곳을 걷는 이유는 두 가지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만약 자기까지 가세한다면 둘 중 어느 쪽이든 방해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랑 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라고 빅리 양이 말하면서 엘리자베스에게 무슨 소린지 알겠어요? 하고 물었다. 전혀 모르겠어요.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다하시 씨가 우리를 비난하려 한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 저분을 실망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슨 뜻인지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빅리 양은 무슨 일이든 다하시를 실망시키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라는 게 대체 뭐냐고 끈덕지게 물었다. 설명하지 않을 까닭이 없죠. 빅리 양이 말할 틈을 주자마자 그가 말했다. 우선 두 분이 저녁 식사를 그런 식으로 보내기로 한 것은 서로를 신뢰하며 뭔가 은밀히 논의할 일이 있다는 거겠죠. 아니면 자신의 모습을 걸을 때 가장 돋보인다고 여기는 것이겠고요. 전자가 이유라면 그저 제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완벽히 방해가 되는 셈입니다. 그리고 후자가 이유라면 난로가에 앉아 있어야 할 두 분의 모습이 훨씬 더 잘 감상할 수 있죠. 어머머, 놀랍군요. 빅리 양이 소리쳤다. 그렇게 얄미운 말씀은 처음 들어봐요. 엘리자베스 양, 저 말을 어떻게 응징하죠? 그럴 생각만 있다면 그보다 쉬운 일도 없죠. 엘리자베스가 말했다. 모두 서로 괴롭히고 응징할 수 있어요. 약 올리는 거죠. 비웃든가요. 두 분이 친하시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잘 아실 텐데요. 하지만 제 명예를 걸고 말하는데 저는 그런 일은 못해요. 다하시 씨와 저는 아직 그럴 만큼 친하지는 않답니다. 침착한 기질과 차분한 심성을 지닌 분을 약 올리다뇨. 못하죠. 못하고 말고요. 그래봤자 다하시 씨는 신경도 안 쓰실 거예요. 비웃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원해도 비웃을 거리가 없으니 괜히 시도했다가는 우리만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아마 다하시 씨는 그런 비웃음을 즐길걸요? 다하시 씨가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니. 엘리자베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참 흔치 않은 이점이네요. 하지만 어디까지나 흔치 않기만을 바랍니다. 저런 분을 너무 많이 알면 제게 큰 손해일 테니까요. 저는 누구를 비웃는 걸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빅리 양이 실제 이상으로 저를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사람. 아니, 가장 현명하고 가장 훌륭한 행동도 인생 제일의 목표가 농담인 사람에게는 조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죠. 엘리자베스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제가 현명하거나 훌륭한 것을 조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어리석은 짓과 어처구니 없는 짓, 변덕과 일관성 없는 행동만이 저를 즐겁게 할 뿐이에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그런 사람을 비웃겠습니다. 하지만 다하시 씨가 그런 단점을 갖고 계신 분은 아니겠죠? 그런 단점이 없기란 누구도 불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뛰어난 지성도 조롱거리가 되고만은 단점을 평생 피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허영심이나 오만함 같은 단점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허영심은 확실히 단점입니다. 하지만 오만함은 정신적으로 우월한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그런 경우라면 언제든 그 오만함이 잘 제어될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웃음을 참으려고 고개를 돌렸다. 엘리자베스 양, 다하시 씨에 대한 신문은 이제 끝났겠죠? 빅리 양이 말했다. 결과는 어떤가요?
신문 결과 다하시 씨는 아무런 단점도 없다고 완벽히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끊임없는 본인 스스로 인정하시니까요. 아닙니다. 다하시가 말했다. 저는 그런 주장을 한 적 없습니다. 제게도 단점이 제법 있지만 그 단점이 제 지성과 관련된 것이 아니길 바라길 뿐이죠. 제 기질은 저조차도 보증할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든 좀처럼 굴복하지 않는 편입니다. 세상을 편히 살아가기에는 지나칠 만큼이요. 의당 그래야 하는데도 저는 어리석고 부도덕한 사람들의 언행을 빨리 잊지 못합니다. 제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도요. 그런 생각을 지우려고 애를 써도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화를 잘 못 푸는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호감을 잃으면 그걸로 영원히 끝입니다. 바로 그게 다하시 씨의 진짜 단점이군요. 엘리자베스가 외쳤다. 누그러뜨리기 어려운 화는 성격의 어둠을 만들죠. 하지만 단점을 잘 선택하셨네요. 제가 정말 비웃을 수가 없군요. 제 비난이라면 안심하세요. 저는 저마다의 성격에 아무리 훌륭한 교육을 받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특별히 악한 면과 타고난 결함이 있기 마련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하시 씨의 단점은 모든 사람을 싫어하는 성향이겠군요. 그럼 엘리자베스 양의 단점은 모든 사람을 자의적으로 오해하는 성향이겠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음악이나 더 즐겨요. 자신이 뛰어들 여지가 없는 대화에 실증이 난 빅리 양이 소리쳤다. 루이자 언니, 형부를 깨워도 괜찮을까? 허스트 부인은 음악 연주를 반대하지 않았다. 피아노 뚜껑은 다시 열렸고 잠시 생각에 빠졌던 다하시도 유감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엘리자베스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어 위험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언니와 합의를 한 뒤 다음날 아침 엘리자베스는 그날 안으로 두 사람을 집으로 태우고 갈 마차를 보내달라고 엄마에게 편지를 보냈다. 하지만 베넷 부인은 제인이 꼭 일주일을 채우게 되는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딸들이 네더필드에 머물 계산을 했기에 그 전에 돌아온다면 기쁜 마음으로 딸들을 맞이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 답장은 호의적이지 않았다. 적어도 집에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난 엘리자베스의 바람에는 맞지 않았다. 베넷 부인은 화요일까지는 도저히 마차를 준비할 수 없을 것 같다며 추신해 빅리 씨와 빅리 양이 좀 더 머물다 가라고 권한다면 자신은 기꺼이 딸들을 양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이에 단호히 반대했다. 더 머물다 가라고 권할 것 같지도 않았다. 오히려 공연이 오래 폐를 끼친다고 여길까봐 걱정돼서 언니에게 빅리 씨의 마차를 빌려 타고서라도 즉시 떠나자고 재촉했다. 결국 그날 아침 두 자매는 네더필드를 떠나겠다는 원래의 계획을 전하고 마차를 빌려달라고 부탁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뜻을 전하자
걱정하는 말이 쏟아졌다. 적어도 다음 날까지는 더 머물다 가라는 바람을 담은 말에 제인의 마음이 흔들려 결국 그들의 출발은 다음 날로 연기되었다. 막상 그렇게 결정되자 빅리 양은 그런 제안을 했다는 게 후회스러웠다. 두 자매 중 한쪽에 대한 애정보다 다른 한쪽에 대한 질투심과 미움이 그만큼 더 컸다. 그 집의 주인은 베넷 자매가 그토록 서둘러 떠난다는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아쉬워하며 베넷 양이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는 않았으니 위험할 수도 있다며 거듭 설득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제인은 옳다고 느끼면 단호한 편이었다. 다하시 씨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엘리자베스는 네더필드에 충분히 오래 있었다. 그가 바란 것 이상으로 엘리자베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게다가 빅리 양이 그녀에게 무례하게 굴고 평소보다 더 심하게 그를 괴롭혔다. 그는 이제부터 현명하게 처신하면서 어떤 호감도 함부로 내보이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고 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줘서 그녀를 우쭐하게 만드는 일도 결코 하지 않겠다고 단단히 마음을 먹었다. 그리고 혹시 자신이 그런 희망을 암시한 적이 있다면 베넷 자매가 떠나기 전 마지막 날 자신이 보이는 행동이 그런 희망을 확인시키든 좌절시키든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단단히 다지며 그는 토요일 내내 엘리자베스에게 채 10마디도 하지 않았다. 딱 한 번 반 시간쯤 단둘이 있게 되었을 때도 아주 착실히 책만 들여다봤을 뿐 그녀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일요일 아침 예배가 끝나자 거의 모두들 화기애애하게 작별이 행해졌다. 마지막 순간 빅리 양은 황급히 엘리자베스에게 더 공손하게 대했다. 제인에 대한 애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롱본에서 네더필드에서든 다시 만난다면 언제나 기쁠 거라고 제인에게 확언한 뒤 작별할 때 부드럽게 안아주기까지 했다. 엘리자베스하고는 악수까지 나누었다. 엘리자베스도 더없이 쾌활한 모습으로 모두에게 작별을 고했다. 집으로 돌아온 두 자매는 어머니에게서는 그다지 따뜻한 환대를 받지 못했다. 베넷 부인은 딸들이 벌써 돌아온 것을 그렇게까지 성가시게 굴었다니 잘못했다며 꼬지람까지 했다. 제인의 감기가 도질 게 뻔하다고도 했다. 반면에 아버지는 아주 간략하게 기쁨을 표현했지만 다시 보게 된 딸들을 진심으로 반가워했다. 마침 그는 가족들 사이에서 이 두 딸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절감하던 참이었다. 제인과 엘리자베스가 없으니 저녁에 모두 모여 대화를 나눌 때 활기가 없었고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두 자매는 메리가 평소처럼 퉁주저음과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새로운 논문들도 들여다보고 남들에게 해줄 캐캐묵은 도덕에 관한 몇 가지 새로운 표현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캐서린과 리디아는 두 언니를 위해 그와는 다른 종류의 얘깃거리를 준비해 두었다. 지난 수요일 이후 연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고 많은 이야기가 돌았는데 장교 몇몇이 얼마 전 이모부와 함께 식사를 했고 사병 한 명이
체벌을 당했고 포스트 대령이 곧 결혼을 할 거라는 소문이었다. 오늘 책 낭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 좋은 월요일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도 화이팅! 안녕!